저는 1945년생이고 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언론 신문사에서 제가 신문사에서 3번 쫓겨나왔어요. 기사 때문에. 맨 처음에는 1976년 1월 15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석유 나왔다는 발표는 잘못된 거다. 이거 경제성이 없는 거다. 라고 논문을 썼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근무하던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1년 뒤에 정보부장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취재했다가 또 한 번 잘리고 1986년에는 한국 내 미 CIA라는 글을 월간조선에 썼다가 그때는 전두환 정권 때인데 또 그때 직장에서 쫓겨났다가 또 돌아오고 해가지고 제가 신문사에서 제일 많이 쫓겨난 기자로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러나 다 돌아왔으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박정희 시절 18년을 처음에 5.16 났을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는 같은 동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글을 써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11.6 사건 때 총을 맞고 그 옆에 있는 두 여자가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했다고 전두환 수사본부장이 발표를 했어요. 총을 가슴에 맞고 난 괜찮아? 할 수 있을까? 해서 흥미를 느끼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2사람밖에 없네요. 여자 2사람. 김재규, 차지철, 김계원 씨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2사람이 있는데 난 괜찮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2 여자 보고 시중들은 여자 보고 난 괜찮으니까 피하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가슴 관통상을 받아가지고 뒤에서 피가 막 이렇게 솟구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재규는 이게 권총이 고장나서 바깥에 가서 다른 총을 들고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머리를 쏘았습니다. 그게 이제 치명상이 됐습니다. 난 괜찮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던 차지철이는 실내 화장실로 도망을 갔어요. 권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항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다가 문을 빼꼼히 열고 각하 괜찮습니까? 물으세요. 박 대통령이 그때도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김정일가 들어와서 차이철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은 머리를 쏘았습니다. 난 괜찮아라는 말은 그 세대 사람들이 참 많이 한 말이죠. 난 괜찮아. 저는 난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난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난 괜찮으니까 저 도시에 나가서 출세하라.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난 괜찮아. 그래서 저는 박정희 하면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세대. 박정희 대통령은 운명적인 인간입니다. 운명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죠. 운명적 인간은 보통 그 죽음이 또한 비상한 죽음입니다. 링컨 노예 해방전쟁 해가지고 당시 인구가 약 3천만 되는 미국에서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그 링컨도 전쟁 끝나고 한 달 뒤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시저, 나폴레옹은 저 센트 헬레나스에 유배돼가지고
죽고 박정희 아주 운명적 인간답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62살, 집권 18년. 그 집권 18년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전을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만 있을까요? 나쁜 짓 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죠. 그런데 나쁜 짓 한 건 별로 없어요, 이분이. 실수한 것은 있습니다. 실수한 것 중에 큰 실수가 한글 전용이라는 실수입니다. 한자를 폐기하는, 본인은 한자를 쓰는데 한글 전용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한국어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어가 망가지니까 국민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가지고 좌파 선동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한자하고 한글을 같이 섞어서라고 만든 거죠. 그리고 명문고등학교를 없앴습니다.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면은 국가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제도가 없어집니다. 어느 나라든 감수성이 풍부한 고등학교 시절에 큰 인물이 만들어지는 토양이, 즉 인문교육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문교육이라고 할 때는 역사, 철학, 문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스포츠, 예술을 더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바탕을 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고등학교 교육인데 이걸 평준화하는 바람에 한글 전용과 어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국가 엘리트 계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가 엘리트는 뭐냐? 과학 엘리트, 스포츠 엘리트, 법률 엘리트와 다른 점이 뭐냐? 국가 엘리트는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사는 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인문적인 사람이고 국가 엘리트죠. 그런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국어가 망가지고 명문고등학교가 사라진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신의 정치 이념을 개성할 정당을 만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위대한 정치 이념을 개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드골 같은 사람은 지금도 마크롱이, 이 사람이 사회당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항상 드골의 회고록을 옆에 놓고 사진 찍을 정도로 드골리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데나우의 정치 이념이 지금도 메르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정치 이념이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실수한 거죠. 그러나 이것까지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분의 역사적 역할과 선후관계로 봐서 이것까지 하도록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막 신적 존재가 초인의 경지를 넘어서 하느님이 아닌 사람. 그래서 저는 이걸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아쉬운 점이다. 아쉬운 점이라고 보는 거지. 이 부분은 그 후대의 정치인들이 보완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후대의 실수입니다. 후대의 실수예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을 제대로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19를 만나서 잠시 피해 있는다는 걸로 해가지고 하와이에 갔다가 하와이로 망명한 게 아닌데 5.16이 나고 나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1962년에 이분이 돌아오려고 짐 다 싸가지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총영사가 와가지고 본국에 지십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오매불망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에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그 전에 이미 30몇 년 동안 해외 생활을 했고 또 모든 걸 잃고 하와이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 돌아가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고 손이 차가워지더라고. 그 옆에 있었던 이인수 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정부를 맡든 잘해주길 바라고 하고 그 뒤로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을 기억하지 않는 바람에 18년 동안 박정희 18년 동안 이승만이 잊혀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은 상당 부분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인프라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한미동맹, 그리고 교육 확충,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제도, 이게 있었으므로 박 대통령이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없는 박정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덕분에 이승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평가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진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실수했으면 이승만도 더 이상 평가받을 게 없죠.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가 우리 역사 속에서 그분이 한 역할만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 역사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되어야 이승만, 박정희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인물. 우리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저는 김춘수, 김유신, 문무왕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통일이 되면은 이승만, 박정희도 같은 반열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는 세 가지죠. 지금처럼 분단 상태가 오래 간다. 그러면은 후퇴할 겁니다. 지금이 피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적화 통일되면은 야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더 말할 필요 없고 자유통일 돼야 되죠. 자유통일,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통일. 우리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가지고 남북한이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일. 쉽게 말하면 자유통일.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야 합니다.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그러나 문재인 세력은 자유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유라는 단어를 기피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자유 없는 통일은 그 노예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유통일은 북한 노예 해방입니다. 2,500만이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은 그냥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다급한 사정이 있는 거죠. 2,500만이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리도록 만드는 자유통일을 하라고 헌법 4조에 딱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말을 빼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유 빼고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과 대한민국 정당성을 지금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은 민족사적 정통성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국가고 정통 국가다.
북한은 우리 헌법이 적힌 대로 국가로 볼 수 없고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고 민족 반역 세력이다. 이게 우리 민족사로 본 북한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으로는 대한민국은 1948년 5월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스탈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나라를 만든 꼭두각시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괴라고 불렀어요. 후수합이라고. 그게 상당히 정확하죠. 이게 바로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동시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정통성, 정당성, 정체성, 이게 대한민국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세 개를 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생일이 없어요. 1948년 8월 15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된 것도 아니다. 건국기념일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은 건국기념일을 없앤 겁니다. 사생아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만든 겁니다. 족보를 바꾼 겁니다. 아니, 족보에 생일을 지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비난받아야 될 점이 이 점입니다. 여러분, 족보 바꾼다는 말 쓰죠? 조상을 바꾼다는 말 쓰죠? 생일이 없잖아요. 건국기념일이 없는 나라 봤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있어요. 북한은 작년에 9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아주 제대로 했어요. 대한민국은 건국기념일이 없다. 원래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린다고 해놓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설명이 없어요. 일설에는 북한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 한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면 자기들은 70주년밖에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유력한 설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만나서 언론도 지식인들도 국민들도 그걸 시비를 걸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 수준이 제대로 된 나라의 국민이 되기에는 모자란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모자란 점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은 누군가는 지켜주겠지.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설마 김정은이가 남침하겠나? 설마 김정은이가 핵무기 쏘겠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로 몰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한미동맹에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좋은 점 많아요. 한미동맹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남침을 저지하고 국방비 적게 쓰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경제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일본하고도 친한 관계가 되고 유럽과도 친한 관계가 되고 세계 선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뒷면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비싼 대가입니다. 좋은 게 클수록 그에 따른 대가도 큽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자주국방 의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북한이 핵개발해도 우리도 핵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 비슷한 사람들이 설쳐도 화를 안 내요. 설쳐도 화를 안 냅니다. 김정은 환영 학생들이 설치고 다녀도 화를 안 내요. 행동으로 막으려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경찰도. 더구나 여론조사하면은 김정은의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최근 여론조사에 27%입니다. 27%. 그럼 냉전시대 때 미국 사람들 중에 27%가 스탈린의 호감을 갖고 있다. 라고 했으면은 냉전에서 미국이 이겼을까요? 소련이 이기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중에서 27%가 히틀러를 좋아한다고 한다고 했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27%는 가공할 숫자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고 민족 반역자고 전쟁 범죄자고 반인도 범죄자 살인마 수백만을 죽인 집안 너희 독재자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27%가 되면은 이런 국민들이 과연 이 체제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관념의 유희겠죠. 관념의 유희. 왜 관념의 유희를 즐기느냐? 그래도 나라 안 망한다. 그래도 미군이 있다.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공산당 때려잡자 할 필요 있겠느냐?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김정은 욕할 필요 없이 김정은도 뭐 사람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양심적 지식인이란 대우를 받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심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한미동맹에서 나왔습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사대주의, 과거에 우리 조선조 500년 이상 우리의 정책으로 삼았던 사대주의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국방은 미국이 알아서 한다.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나는 오로지 웰빙에 전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